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호르몬이 면역력을 지킨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역력에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면역력을 도와주는 진정한 벗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호르몬이었습니다. 최근 호르몬 건강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왜 호르몬 건강이 중요한지, 호르몬 건강이 면역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호르몬 건강과 면역력을 모두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능력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면역력이라고 대답할 사람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면역력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라고 하면 무조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면역력이 무작정 높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가행 면역은 때로 큰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의학 용어를 자주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인체 내에서 면역작용이 가다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몸의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증상입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체내에서 가다 분비되면서 정상세포들의 DNA가 변형되고 2차 감염 증상이 일어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응급을 요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면 의료적 조치를 통해 최대한 빨리 사이토카인 폭풍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이토카인 폭풍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높은 젊은 층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기저질환이 없던 젊은 분이라도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체내 대규모 염증 반응과 다발성 장기 손상이 나타나면서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쓴 책 저의 면역력에서 저는 면역력이 가민한 과잉 면역력도 아닌, 그렇다고 면역력이 부족한 가소 면역력도 아닌 적정 면역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에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듯 우리 면역력에서도 중요한 것이 균형과 조화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정 면역력, 저의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거의 앞서 우선 지금 나의 면역력에는 큰 문제나 이상이 없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질문에 자신이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20가지 질문 가운데 6개 이하라면 여러분은 정상에 가깝거나 평균 이상의 면역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해당 사항이 한두 가지라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반면 7개에서 12개라면 감염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혈액검사만이라도 먼저 받아보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또 13개 이상이라면 위험한 단계입니다. 면역력 관리가 시급합니다. 어쩌면 지금 중대한 건강 위험에 이미 노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병원을 찾아 좀 더 전문적인 검사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 스트레스, 식습관과 영양, 운동, 수면과 같은 여러 건강 문제를 고민하고 바르게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건강 분야가 바로 호르몬입니다. 코로나 시대 호르몬이 유독 더 중요한 이유는 호르몬 건강이 면역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면 면역력도 균형을 이루고 또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십 가지 이상의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호르몬은 화학적인 구조에 따라 크게 펩타이드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아민,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으로 분류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면역력과 상관성이 높은 5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 호르몬은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항산화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활성산소가 적은 몸이 면역력이 높은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내 활성산소 수치가 높아지면 각종 장기와 세포를 공격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를 막아주는 것이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가운데 가장 뛰어난 황산화 능력을 가진 물질에 속합니다. 멜라토닌이 천연수면제로도 알려져 있듯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이죠. 멜라토닌 호르몬이 면역에 중요한 이유는 수면과의 상관성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수면 부족은 곧장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한 사람이라도 수면 박탈 실험을 진행했을 때 체내 면역 물질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충분히 자는 이만큼 면역력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이 수면을 유도하긴 하지만 또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멜라토닌이 비로소 원활하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를 정상화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 규칙적이면서도 깊은 잠입니다.
멜라토닌은 낮에 햇빛을 받아서 송가선에서 생성되기 시작하다가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밤을 인지하고 분비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잠이 들기 2시간쯤 분비가 되기 시작하다가 잠이 들면 보통 자정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많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이런 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밤 10시에서 11시에는 잠들고 7시간 내에 숙면을 취한 후 정해진 시간에 깨는 수면 리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멜라토닌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수면을 방해하는 문제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잠들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저녁 시간 이후에는 교감신경을 각성시키거나 자극하는 활동은 가급적 삼가야 합니다. 과식, 술, 담배, 심한 언쟁, 분노, 자극적인 동영상 감상, 인간관계의 갈등, 근심, 걱정 등이 없는 저녁 시간을 보내야 숙면할 수 있습니다. 또 잘 때는 빛과 소음이 잘 차단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빛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거나 TV를 켜놓고 자는 것이야말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면역력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적정 수면 시간, 수면 방법을 여러 차례 알려드렸으니 박미수 박사 TV의 수면 관련 방송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멜라토닌을 비롯한 호르몬 건강을 지키기에 특히 중요한 것이 고른 영양 섭취입니다. 물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르몬 건강과 관련해 특히 중요한 것이 단백질 섭취입니다. 호르몬을 구성하는 주 원료인 단백질이 부족해지지 않게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위와 장에서 소화된 후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호르몬으로 변하죠. 바나나와 파래에 많이 든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은 체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주요한 재료입니다. 파래는 트립토판 성분을 100g당 250mg 이상 함유하고 있는 이상적인 수면 유도 식품입니다. 또 바나나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숙면을 도와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 알맞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면역 호르몬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세로토닌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주로 우리 정서나 정신건강과 관련이 깊은 세로토닌이 면역력과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뇌의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감에 휩싸이고 각종 중독 성향이 강해집니다. 뇌의 세로토닌 부족하면 우리 뇌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다른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을 추구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즉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충동적인 활동에 빠져드는 것이죠. 술, 담배, 도박, 게임, 자극적인 음식에 탐닉하는 일 모두가 도파민 분비를 갈망하는 욕구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다. 당연히 이런 중독적인 활동으로 바른 생활 습관이 깨어지면 곧장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매우 짧은 기간의 중독 활동 유지만으로도 우리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세로토닌은 자신이 좋아하고 몰입하는 일을 할 때 주로 분비되는데요.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활동들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은 세로토닌 결핍의 삶에 가깝습니다. 하기 싫으니 아무런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일을 단순 반복하는 삶은 세로토닌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직업활동에서 충분히 세로토닌을 충족할 수 없다면 여가시간, 휴식시간, 다른 활동에서 이를 보충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규명된 세로토닌 진작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명상과 복식호흡, 햇볕 쬐기, 즐겁게 산보하기, 운동의 생활화, 일상을 움직임과 다이내믹함으로 채우는 일, 각종 유산소 운동, 노래 부르기, 편안한 독서, 다도, 각종 체조나 춤추기 등과 같은 활동은 세로토닌 분비를 늘리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원리는 자신이 좋아하고 몰입감을 늘릴 수 있는 꾸준히 실천하면서도 실정을 느끼지 않는 일을 고르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흥겨운 게임 같은 일은 세로토닌 수치를 가장 높이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 면역 호르몬은 에너지와 염증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지금 표현한 것처럼 인슐린은 에너지를 만들어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게 하지만 동시에 체내에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원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포 안에 에너지가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슐린을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은 사실 세포를 먹여 살리는 과정에서 생긴 부수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받아들이도록 신호를 보내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섭취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세포의 에너지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인슐린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당뇨,
당뇨 전 단계가 되면 섭취한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가지 못해 늘 배고프고 기운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인슐린이 우리 몸속의 혈당을 조절하죠. 우리 혈관의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자동적으로 조절해서 적정 수준으로 맞추어 줍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혈관에 혈당이 쌓이게 되면 각종 혈관이 망가지면서 망막질환, 콩팥질환, 혈전이 생겨 손발이 썩는 괴사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식이나 탄수화물 위주 식사로 지나치게 인슐린을 흡수하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제대로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에 인슐린이 넘쳐나는데 정작 혈당을 조절하지도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인슐린 혈증 상태가 되면 염증 유발 인자 역시 급증하면서 세포의 염증과 변성이 심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 상태, 고인슐린 혈증 상태에서는 체내의 염증과 독소가 증가하면서 세포 변형, 암세포 증가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 기능이 단번에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나중에는 당뇨 같은 직접적인 질병 말고도 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인슐린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식탁의 혈당 지수를 낮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당지수 음식으로 식단을 꾸려야 합니다. 가령 백미 대신 현미나 찹쌀 등을 섞어 식사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둘째, 식후 30분에는 꼭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인슐린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동안 그 효율성과 민감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셋째, 인슐린 호르몬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야 합니다. 인슐린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인슐린 호르몬과 기량작용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스트레스가 심하면 폭식이나 가식이 늘면서 인슐린 호르몬을 흡수하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넷째, 저항성 전분을 만들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소개한 콩기름 찬밥을 만들어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백미에 비해 인슐린 소모를 줄이고 인슐린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이전 방송을 통해 콩기름 찬밥을 만드는 법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면역 호르몬은 세포를 재생하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세포를 재생하는 겁니다. 당연히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체내 면역세포도 재생시킵니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면역세포도 부족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 수치는 간단한 혈액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없는지 의심된다면 혈액검사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장 호르몬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역시 저의 지난 방송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면역 호르몬은 내 몸에 방패가 되어주는 호르몬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대사뿐만 아니라 두뇌의 뇌신경 호르몬 구성, 인체 대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고유다홍증, 근육 손실, 피부 탄력자 같은 문제는 비타민 D 부족과 직결되는 증상입니다. 비타민 D 혈중 수치 증상이 30 이상, 불충분한 경우는 10에서 30 내외, 결핍된 경우는 10 이하입니다. 이 역시 혈액검사를 통해 비타민 D 결핍을 쉽게 판별할 수 있으니 비타민 D 부족이 의심된다면 혈액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 10명 중 9명 정도가 10 이하에 해당하는 비타민 D 결핍 상태로 나타납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호르몬, 즉 디펜스 호르몬입니다. 비타민 D는 혈관과 뇌세포를 재생하고 고유다홍증을 예방하고 암세포로부터 정상세포를 지켜줍니다. 또 인슐린과 함께 혈당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비타민 D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세포를 자극해 인슐린이 원활하게 넣어도 돕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기능을 재생시킵니다. 연구를 통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당뇨병이 좀 더 많이 발병하고 반대로 당뇨병 환자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비타민 D 결핍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비타민 D를 채우기 위해서는 덤푸는 생선이나 버섯 같은 식품도 도움이 되지만 햇볕을 쬐어 피부에서 직접 합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낮에 15분 정도만 햇빛을 쬐어도 비타민 D 부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현대인 대다수가 이 15분간 햇빛을 쬐는 습관도 지키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봄에서 가을이라면 피부가 조금 드러나도록 해서 햇볕을 약 15분 정도 쬐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 대부분을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면서 수면 문제, 일광욕 부족, 운동 부족 같은 건강 문제를 겪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내원한 분들을 살펴보아도 이런 생활의 변화로 인한 호르몬 건강의 악화, 그로 인한 면역력 저하 문제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호르몬 건강을 지키는 것은 면역력을 지키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균형을 위해서는 호르몬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면역력과 호르몬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면역력과 호르몬 건강 모두를 지키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편안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